저희 연구소에 세 가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키워드를 저희 멘토분들도 조금 알고 계시면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연구소의 세 가지 교육 키워드가 보시는 것처럼 안전과 건강과 존중이죠. 네. 이거를 제가 왜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지금은 학교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특히 성과 관련된 교육이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갈래로 흩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중심을 좀 잡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멘토분들도. 우리 인간의 삶에서는 안전보다 중요한 건 없죠. 그쵸? 네, 안전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육도 안전을 무시한 교육은 그거는 참 교육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건강. 건강이라는 것은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모든 걸 포함하죠. 그래서 신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건강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건강할 수 있는 멘토를 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존중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존중, 우리 되게 많이 쓰고 있는 단어죠. 그쵸?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성교육 관련된 전문가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는 잘 모르겠고, 성과 관련돼서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학술, 논문, 뭐 도서,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과 관련된 거에는 존중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냐면 나와 타인의 성을 존중하고 막 이런 말 들어가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존중이라는 말을 너무 편안하게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존중의 참 뜻을 물어보면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우리 멘토분들 알고 계실까요? 존중. 네. 국어 사전,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면은 존중이라는 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높이여 귀중하게 대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존중의 뜻은 뭐냐면 높이여 귀중하게 대한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존중의 의미인 거죠.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 멘토분들? 내가 저 친구의 엉덩이를 만지고 싶은데 저 친구를 존중하기 때문에 만져도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보는 거? 동의와 허락을 구하는 게 존중입니까? 아니죠. 그쵸? 그건 존중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귀중하게 대한다라면 아예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의와 허락보다도 더 먼저 우선시 돼야 되는 게 바로 존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굉장히 동의와 허락으로 찍어 내리고 있죠. 그래서 다른 친구의 생식기를 만지는 것도, 다른 친구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도, 다른 친구의 몸을 촬영을 하는 것도 동의와 허락을 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건 진짜 좋은 교육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법률을 잘 모르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보고 이렇게 한 선생님을 지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우리 박서진 네. 네. 우리 이제 박서진 멘토님과 제가 친구예요. 우리 둘이 친구인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서진아, 내가 너 이렇게 엉덩이 좀 찍어도 돼? 라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우리 박서진 멘토가 제가 너무 친한 친구니까 허락을 해줬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허락을 해줬어요. 그럼 동의와 허락하에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이것과 이렇게 찍은 사진을 제가 다른 친구들과 있는 같은 단톡방에 올리는 것은 별개의 법률인 거예요. 근데 청소년들은 이런 걸 상세하게 알까요? 모르죠. 그러니까는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심각한 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모든 학교마다 학교 폭력 안에 성폭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폭력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자기가 신고가 돼야지, 내가 신고가 됐다고 이러거든요. 몰라요. 왜? 그리고 그 사례관리나 이제 그런 학교 폭력이 일어나고 성고충 문제가 일어났을 때 들어가 보면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제가 허락해 줬어요. 제가 찍으라고 그랬는데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찍으라고 허락을 해준 거와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있는 단톡방에 올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요. 또한, 내가 우리 서진이 사진을 찍었어. 근데 제가 페이스북을 해요. 제 개인 SNS죠. 거기에 올리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이건 법률적으로.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동의와 허락을 구할 문제가 아니죠. 아예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교육 현장 안에서 좀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핵심 가치가 있어야 되겠다. 누구나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상식이 존재하는 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많은 고민 끝에 안전과 건강과 존중이 바탕이 되는 교육이 이 시대에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멘토분들이 학생들을 만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지도를 해줄 때도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청소년의 성문화 실태 알기, 그 바로 알기에 대해서 좀 교육을 할까 해요. 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멘토분들은 어떻게 정립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성교육, 뭐 성에 대한 멘토가 꼭 몸에 대한 걸까요? 그렇지 않죠. 성은 몸을 포함하고 있지만 몸에 대해서만 가르쳐 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많은 도서들이 몸에 대해서만 국한적으로 나와 있고 몸 중에서도 특별히 생식기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아주 작은 부분을 모든 것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왜곡돼서 알려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남자, 여자의 성별, 이 성별도 성 안에 포함이 됩니다. 성별은 언제 결정이 되느냐? 수정되는 순간 결정됩니다. 이건 의과학적으로 전부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수정되는 순간 결정이 되고 성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색깔, 우리 눈동자 색깔 그 모든 것들이 수정되는 순간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가끔 학생들은 이거에 대해서 좀 의문을 많이 갖기도 하고 실제로 저희 기관에서 학교에 이제 교육을 나갈 때 워낙 많이 나가니까 보통 뭐 고등학생들은 이런 부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지만 중학생들도 질문 되게 많이 하거든요. 염색체가 꼭 XX나 XY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선생님. XXXY도 있고, 그렇죠? 선생님들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크게 얘기하면 클라이마트 증후군, 터너 증후군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이 부분은 제3의 성으로 분류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굉장히 학술적으로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국제질병진단표준표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질병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절대 아니라 국제적으로 질병 코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질병이라고 이야기하지 제3의 성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그렇게 분류가 된 거고 대한민국도 이 IC 코드 분류표를 따르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에서도. 그래서 이거는 나의 개인적인 의견을 학생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팩트에 대해서 우리는 전달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멘토분들도 좀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 성이라는 것은 몸에만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에 다 담겨져 있죠. 그쵸? 그러고 특별히 이제 우리 멘토분들이 만나게 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춘기 시기 안에 있습니다. 사춘기 때는 굉장히 폭풍적 성장을 하죠. 몸도 많이 자라고 마음도 많이 자라는 시기입니다. 사춘기가 지나고 본인이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사랑을 하고 또 결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또 임신이 되는 거고 임신과 출산을 경험을 하면서 부부가 자녀를 낳고 이 자녀를 책임지고 끝까지 양육을 하는 거죠. 또한 이 부부가 살아가면서 서로가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을 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성이라는 것은 내가 엄마 뱃속에 생기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내가 살아있는 한 나의 생명과 분류돼서 따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때문에 성은 생명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만나게 될 우리 사춘기의 청소년들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자기가 성장을 하면서
호기심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성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좀 많이 알고 싶은 그런 호기심은 생기겠죠. 그러면 이 호기심을 어디에서 과연 해결을 할까 한번 알아볼까요? 기사를 보니까 10대 청소년은 동영상과 포털 사이트로 자기의 관심사를 대부분 검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또 동영상, 그쵸? 유튜브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동영상 플랫폼이 유튜브이고 98.1%라고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많은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자기가 궁금해하는 성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을 시키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네, 아주 많죠. 그러면 음란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성인용 영상물도 청소년들이 아주 많이 접하게 되겠죠. 네. 지금은 이런 조사 결과가 잘 나오지 않는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좀 이런 거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의 결과를 보면 몇 살 때 이런 음란물 영상을 제일 많이 접하나라고 조사를 했을 때 그때의 결과로는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나왔거든요. 네, 이미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노출되고 노출되는 성빈을 따지면은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더 많이 빠르게 노출이 되는데 중학생 정도가 되면 이제 여학생들도 다 노출은 참 많이 되고 있죠. 모두 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많은 학생이 노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인터넷이죠. 미디어죠. 그쵸? 근데 여기를 통해서 이제 노출되는 음란물은 꼭 동영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애니메이션, 웹툰도 지금은 굉장하죠. 엄청납니다. 그래서 뭐 광고나 TV 드라마나 영화, 애니메이션, 웹툰, 동영상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성인용 음란물을 좀 많이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학생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란물 예방교육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쵸? 음란물이 너무나 심각하니까 이제 예방교육을 하러 가면은 중학생들 이렇게 얘기 많이 해요. 아니, 나만 보는 것도 아니고 애들 다 본다. 야, 누구나 보는 거 아니냐. 막 그리고 내가 이걸 본다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아, 내가 이거 보면서 성에 관련돼서 호기심을 좀 푸는 건데 뭐 어떠냐. 이런 이제 핑계를 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성인용에 대한 이런 음란물을 보게 됐을 때는 청소년기의 순수함이 사라지고 도덕적인 기준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호기심이 풀리기보다는 오히려 집착하게 만들고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음란물을 보게 됐을 때 결과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이 기사를 한번 보시겠어요? 음. 제가 이제 뭐 시간상 많은 기사를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대표적으로 보여드리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끔찍한 성범죄를 저질러서 기사화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이제 경찰이 체포해서 취조하는 과정 안에 거의 비슷한 대답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그런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르기 바로 전에 음란물을 시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승진이라는 사람 있죠? 이 안승진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그 어린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반드시 소아 성애물을 봅니다. 그 이유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빅터 클라인이라고. 근데 이분이 내놓은 이론이 지금까지 많은 임상 결과 정확하다라는 걸 밝혀줬는데요. 청소년들은 대체적으로 처음에 음란물을 접할 때 호기심으로 봅니다. 친구가 보여줘서 봤든 아니면 뭔가 이제 스팸으로 오는 거 클릭을 했든 아니면 유튜브를 찾다가 뭔가를 검색을 해서 보게 됐든 어쨌든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자기가 처음 접한 그 영상을 계속 보면 더 이상은 재미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더 자극적인 것을 자기가 찾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어떤 왜곡된 인식이 심어지느냐. 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는구나. 라는 잘못된 인식이 심어지게 되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실제로 자기도 모르게 그걸 모방범죄하게 된다라는 거죠. 엠번방 사건의
범죄자 문영욱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자기가 지금까지 잘못된 성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가학행위를 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어떤 그런 영상들을 보고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스스로도 이런 끔찍한 범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엠번방 사건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됐고 그 다음에 몇 명의 범죄자들을 잡아서 뭐 40년, 42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양형 기준이 떨어졌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제 그건 아니죠. 지금도 끊임없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엠번방 사건을 좀 이슈화를 시킨 곳이 추적단 불꽃이라는 곳이었는데요. 엠번방 사건 이후도 이 추적단 불꽃은 다른 곳에서 혹시나도 또 이런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진 않나라고 다시 추적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또 밝혀진 게 뭐냐면 엠번방 피해자들의 60% 이상이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었다라는 거죠. 어린 학생들이 너무나 끔찍하게 이 범죄의 피해자가 됐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다시 볼 것은 뭐냐면은 텔레그램방이 이제 굉장히 많이 추적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텔레그램방이 아니라 다른 애플리케이션, 즉 디스코드 방에서 지금 현재 이 엠번방보다도 더 끔찍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굉장히 회원수가 많은 방은 최대 21만 명까지 있는 방이 있고요. 그런데 이 디스코드 방에서 성착취물을 유포한 10명을 적발을 했는데 모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유포를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성인들보다도 청소년들이 여기에서 나쁜 영상을 유포를 하고 판매를 한다라는 것. 심지어 한 채널의 운영자는 초등학생까지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청소년들이 이런 일들의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가해자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걸 우리는 결코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엠번방 사건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변화가 있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선진국들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있어서 그 사실은 몇 살까지 이제 보호를 하느냐 그러면은 그 16살, 17살, 18살까지는 의제강간에서 보호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몇십 년 전에 일어났던 어떤 판례 기준으로 13세 이상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채팅방에서 만난 30대 아저씨와 중학교 3학년 16살 여학생이 만나서 잘못된 성적인 행동을 하고 이런 걸 해도 이 여학생이 채팅으로 주고받은 문자에서 자기가 어디서 만나자라고 먼저 요구를 한 것들이 발견이 되면 이 30대 아저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제 말 이해하시죠? 왜냐하면 중3 여학생이 당연히 13세가 넘었고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으니까 서로 동의하고 허락하면 이걸 성폭력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동의된 성관계로 인정을 했다라는 거죠.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법령이었죠. 그런데 이제 엠번방 사건 이후에 이 연령이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19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해요. 그런데 19세 미만의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이것도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좀 법령적으로 한계가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성폭력과 성매매는 결코 별개로 생각할 수 없고요. 지금 현재 우리 아동 청소년들의 성매매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매매 이제 피해자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범행의 91.4%가 SNS를 통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온라인 그루밍이라고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의 큰 문제입니다. 학교에서도 아주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떤 교육으로 하냐면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자기가 특별히 이제 친구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가족 관계 안에서 이제 좀 자기가 의지할 사람이 없는 경우, 자기의 대화 상대가 없다라고 여기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SNS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전달을 하고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임에 너무 쉽게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오프라인에서 만나기도 합니다. 그건 이제 성매매가 되는 거죠. 성매매는 현금뿐만이 아니라 선물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교복 입고 나가면 돈을 더 받는 거 아세요? 조건에 교복 입고 나오면 더 돈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이 현금을 난 너한테 이만큼을 줄 거야 라고 현금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계속 채팅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끔찍한 이제 성폭력, 성매매가 우리 아이들을, 우리 청소년들을 많이 위협하고 있다. 너무 끔찍한 이런 유혹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건강하게 거절하는 법을 잘 학교에서 배우지를 못하거든요. 예를 들면 친구가 같이 음란물을 보자고 할 때, 그리고 이제 어떤 음란한 어떤 영상이나 이런 것들 자꾸 나한테 전달을 할 때, 그리고 뭐 나쁜 범죄에 같이 가담하자라고 할 때, 건강하게 거절하는 방법을 아이들이 생각보다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거절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거 보는 거 재미없다. 나 그런데 같이 놀러 나가는 거 재미없다. 이렇게 거절하게. 난 그런 거 관심 없다. 그리고 이런 거 나한테 보내지 마라.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 나의 안전과 건강과 존중을 위협하는 거라면 당당히 거절하는 방법을 멘토분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거절한다고 친구 관계가 깨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거절할 때 친구 관계가 깨지는 거라면 그 친구는 친구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자존감이 좀 많이 부족한 아이들이 많이 또 거절 못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핵심적으로 알려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청소년기의 이 정서적인 특징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감정을 굉장히 단순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다 얘기하기보다는 몰라요, 글쎄요, 뭐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죠.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쵸? 네. 그리고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을 쉽게 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성적인 충동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차분히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나는 책임을 질 수 없다라는 것까지 아이들이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순간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시기입니다. 부모의 보호나 간섭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고 자기가 고민이 일어나는 걸 부모님께 잘 털어놓지를 못하죠.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우울한 감정도 아주 쉽게 느끼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의 정서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성과 관련이 있죠. 그쵸? 네. 성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정서적인 특징이 있는 시기에 특별히 위험에 많이 빠질 수가 있고 위험 성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거를 좀 염두하시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좀 지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팩트체크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요. 뭐 많은 기사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몇몇 이제 뭐 성교육 전문가들이 TV에 나와서 성관계 시작 연령이 13.6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을 바라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의 성관계 시작 연령이 13.6세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임신을 하면 아이들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피임 교육을 열심히 하자 이렇게 또 이야기를 많이 하죠. 네,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는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는 아니고 이런 이야기가 나온 근거가 이제 2018년 제14차 청소년 건강 형태 조사에서 나왔던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조사를 했거든요. 이것만 조사한 건 아니고 많은 걸 조사를 해요. 그 안에 이제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요, 성관계를 경험했다고 답한 청소년들이 전체에서 5.7%였어요. 5.7%. 자, 여기 보시면 전체에서 5.7%예요. 그런데 이 5.7% 학생들에게 몇 살에 처음 경험을 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학생들의 대답한 것이 바로 13.6세가 평균 연령이었다라는 거죠. 이해하시죠?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들은 훨씬 더 이제 이 퍼센티지가 높아요. 근데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좀 적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13.6세라는 평균 나이를 뭐 우리나라의 모든 청소년들이 다 이때 성관계를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오류다라는 거죠. 이건 팩트가 아니고 조사했을 때 전체 학생의 5.7%가 경험했다고 했고 그 5.7% 학생들의 평균 연령을 따졌을 때 13.6세다. 네,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은 좀 올라갔어요. 14세가 좀 넘어요. 네,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래전부터 사실은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그러니 가장 좋은 성교육은 피임 교육이다라는 기사도 있었고, 이런 기사를 낸 분의 가치관은 이런 것 같아요. 본인이 이렇게 기술했죠. 15살 무렵에 성생활을 시작한다라고 가정하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5살 된 청소년이 성관계를 시작을 합니까? 아니죠. 그쵸? 이건 굉장히 왜곡된 거죠. 그걸 15살 된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시작을 해도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냐면, 이제 여성의 몸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성의 몸에서는요, 이 내부생식기 자궁이라는 기관이 있잖아요. 이 기관이 다른 우리의 신체 기관에 비해서 가장 늦게 완숙해, 완숙. 있기는 있는데 완숙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학적으로 그 연령을 평균적으로 20세로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세 이전에 이런 성행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취약해요. 아주 많이.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런 너무 피임만 위주로 한 교육, 그 다음에 동의와 허락을 하면 너희들도 성행동을 할 수가 있어. 왜? 너희들에게도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몇 년 동안 교육이 이루어지고 났더니 지금 10대 여성 청소년들이 성병에 감염된 이 결과가 30에서 40%씩가 훨씬 높아졌어요. 매우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사기관에서도 이렇게 학생들을 성교육을 한다라고 하면서 전부 다 이제 콘돔 씌워나는 교육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피임 교육은 모든 성교육을 하고 나서 해야 되는 교육인 거예요. 피임 교육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때가 있는 거거든요. 올바른 성교육의 커리큘럼을 모두 다 하고 나서 해야 되는 거지. 아이들에게 다른 교육의 컨텐츠를 무시하고 피임 교육을 하는 것은 좀 상당히 어렵죠.
네, 피임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만만한 게 사실은 콘돔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구용 피임약, 여성들이 먹는 피임약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많은 부작용이 있고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혈전으로 사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의 연예인들도 자기가 피임약을 먹고 많은 이제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라는 것들을 기사화를 시키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무시하고 학생들에게 성관계를 허락하고 이런 이제 피임 교육만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많이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결과 이제 이렇게 어린 여학생들이 자기에게 성적 결정권이 있으니까 자기도 마음대로 성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활동가가 돼가지고 길거리에서 이제 시위를 하는 일까지도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아이들이 과연 체계적으로 성에 대해서 얼마큼은 알고 있는지 좀 많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결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한간호학회지에 실린 건데요.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일찍 경험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성관계를 경험한 남학생이 그렇지 않은 남학생들보다 우울증이 더 높게 나왔고 여학생도 그렇고 자살률도 높고 이제 극단적 선택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그쵸? 이렇게 일찍 성관계를 시작한 학생들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도 우리 멘토분들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해라 해라 동의와 허락만 있으면 너희들이 뭐든지 해도 돼 라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함께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청소년들이 멘토분들께 제일 많이 이제 물어보는 게 이런 거예요. 이성교제. 이성교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시기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고민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학생들이. 그리고 자기가 한 번도 이성교제를 못 해본 애들은요. 막 되게 우울해하고 그다음에 어떤 얘기 하냐면 선생님 저는 못소리인가 봐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야, 널 14살인데 네가 무슨 못소리야 막 이러면 선생님 제가 얼굴에 여드름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키가 작아서 그런 거예요? 막 이제 이러면서 어떻게 해야지 애들한테 인기를 뭐 끌 수 있어요? 막 이제 이런 고민이 엄청나게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이성교제라는 게 나쁘다라고만 한 가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팩트로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청소년기 이제 이성교제 학생들에게 조사했거든요. 왜 하고 싶어? 라고. 그쵸? 알아야 되겠죠? 네. 이걸 알고 계셔야 학생들에게 멘토를 해주시겠죠? 왜 하고 싶어? 라고 조사를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내 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설레일 것 같다. 그리고 친구들 하니까 나도 하고 싶다. 그리고 나도 외롭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성교제하면서 상대방이 나를 되게 재미있게 해줄 것 같다. 막 자기 삶에 활력이 생길 것 같다. 추억 만들게 하고 싶다. 그리고 막 뭔가 나도 이성교제를 하면 되게 뿌듯할 것 같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청소년들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 보시면 이게 좀 오래된 거긴 하지만 그거는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2013년도에 이 조사 결과인데 이거 지금 뭐 별반 다르지는 않아요, 애들. 근데 만났어요. 이제 이성교제를 했어요. 그럼 과연 얼마나 만날까라는 거죠. 이 교제 기간이 얼마나 갈까라고 보면요. 일주일 미만이 한 32%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1일이야. 그리고 일주일이 다 끝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일주일 딱 넘었어. 그럼 이제 한 달 안에도 32%가 헤어집니다. 진짜 오래 갔다 3개월, 뭐, 그래, 3개월 안에 끝나는 게 한 20% 정도 되니까, 고등학생도 뭐 별반 다르진 않아요. 결론적으로 80%가 아무리 오래 가봐야 3개월 이내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쵸? 네.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감정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있는 시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되게 멋져 보였는데 막 되게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막 되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럼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고 이런 일들이 청소년 시기에는 그게 이제 오래 만나는 것보다는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게 오히려 더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근거리는 감정은 사실은
길게 가지 않는다. 이 감정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두근거리는 감정만을 포함하는 건 아닙니다. 그쵸? 너무너무 좋아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야, 난 널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좋아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일방적으로 헤어지고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의 몸과 마음에 상처가 남는다라는 것도 우리 학생들에게 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또 물어봤어요. 나 헤어지고 나니까 어땠어? 이제 막 이렇게 아니면 왜 헤어졌어? 이런 걸 질문하면 돈이 너무 많이 나간다. 생각보다. 그리고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갈까? 이런 의구심도 들었고 아니 또 주위에 친구들이 놀리기도 하고 헤어진 다음에 막 배신감 들었다. 소문내고 다니니까 둘이 있었던 스킨십에 대해서. 어, 그리고 또 공부도 안 하게 된다. 그리고 내가 이성교제 하다 보니까 원래 내 친구들이랑 좀 멀어졌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 친구들을 만난 애들은요, 스킨십이 더 이상 이제 자기를 감흥시켜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해볼 거 다 해봐가지고. 막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죄책감이 들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좀 이런 여러 가지 복합된 감정들이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른 논문을 보면은요, 청소년기 이성교제는 당연히 이제 사실 아이들에게 성장 발달에 긍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부정적인 영향 당연히 미치죠. 그쵸? 데이트 폭력도 많이 일어나요. 학생들 사이에. 그리고 아이들이 또, 이런 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적도 당연히 하락이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걸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성적에 신경을 안 쓰는 애들이라고 하더라도요, 성적 떨어지는 걸 기뻐하는 애들은 없을 거예요. 저는 2019년에 미국에서 이런 연구를 했다 그래가지고 진짜 놀랬거든요. 미국에서도 이런 연구는 처음이라고 해요. 2019년이니까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연구를 했냐면 데이트를 이렇게 이성교제를 하는 학생들과 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거든요. 우리나라 학생 연령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6학년에서 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연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성교제를 하지 않는 학생들이 리더십이 더 우수하고 대인관계 능력이 더 우수하고 그 다음에 슬픔이나 우울감, 절망감이 훨씬 더 낮다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 더블 체크했거든요. 연구진하고 여기에 참여한 학생들의 교사들하고 더블 체크를 했는데 결과가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교 가가지고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얘들아, 니네 너무 좋겠다. 리더십이 우수하잖아. 대인과의 능력도 우수하대. 막 이러면서 오히려 이성교제하는 학생들 막 자기가 인기가 없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오히려 막 결과를 봐라. 너희들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좋은 얘기 많이 해주거든요. 네. 우리도 좀 함께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사실 학생들에게 이성교제보다는 우정을 먼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우정이란 단어를 잘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학생들이 이성교제보다는요, 우정을 먼저 배워야 되고, 청소년기에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가 성인기의 삶에서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 논문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끼리도 여자끼리도 남자와 여자도 너희들은 건강한 우정을 배워가는 시기다라고 우리가 그런 방향성을 한번 제시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고민을 상담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럴 때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알려주시는 게 중요해요. 어떤 가이드라인이냐면 너희가 부모님께 거짓말하는 건 안 돼. 왜냐면 너희가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면 어떤 위험 상황에서 부모님이 너희를 지켜줄 수가 없어. 라는 거죠. 왜냐면 지금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이성교제 시에 그 데이트 폭력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건 진짜 중요해요. 아이들 저희가 이제 많은 사례 관리하다 보면은요. 아이들이 이렇게 우발적인 성관계 많이 하거든요. 어디서 제일 많이 하냐면 부모님 안 계신 집이에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해요. 그리고 룸카페 같은 공간에서도 하고요. 단둘이 노래방 가서, 단둘이 있잖아요. 노래방 안에 그 안에서 그런 데서도 해요. 그래서 부모님 안 계시는 그런 집에는 단둘이 있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초대해서도 안 되고 초대했다고 가는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셔야 되고요. 만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있게 있는 오픈된 장소에서 만나라고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늦게 만나지 말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 공공장소, 다른 사람들이 있는 오픈된 장소나 밤늦게 만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 그 묻지마 폭행 되게 많이 일어나죠. 그쵸? 근데 아무도 없는 단둘이 으슥한 곳에 있을 때 정말 끔찍한 범죄자들이 있을 때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둘의 안전을 위해서도 사람들이 있는 오픈된 장소에 있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요. 정말 두둑이 꼭 저녁에 만나야 되는 일이 생긴다면 그때도 밝은 곳에 위험이 없는 밝은 곳에서 잠깐 볼일을 보고 그리고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이드라인으로 얘기해 줍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얘네 중학교 2학년끼리 서로 성행동을 했어요. 성관계를 한 거죠. 그랬는데 얼마 후에 이제 남학생이 성폭력으로 여학생을 고발을 했어요. 왜냐면 여학생이 자기를 이제 성폭력 했다라고 그렇게 고발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게 심의가 올라갔는데 이때 이제 여학생이 음, 음, 음.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그날 네가 분명히 동의했는데 우리 둘이 헤어졌다고 네가 어떻게 날 신고할 수 있어? 막 여학생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남학생의 답변은 뭐냐면 내가 언제 그랬어? 네가 먼저 날 꼬드겼잖아. 그래서 내가 하게 된 거지 라고 이제 이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제 학교에서 일어난 성과 관련된 사건들에 있어서 저희가 기획을 하다 보면 중학교 아이들도 이런 성행동 되게 많이 하고요. 그리고 서로 동의하고 성관계를 했는데 나중에 여학생의 부모님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학생을 이제 고소했거든요. 그래서 남학생은 되게 억울한 거죠. 왜냐면 동의했는데 그 증거가 없죠. 동의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없죠. 그래가지고 남학생이 소년원 간 사건들도 많아요. 중학교 남학생 애들도 소년원 가요. 소년원에. 가서 한 달씩 있다 오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동의와 허락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순간의 감정이거든요. 헤어지고 나서는 아이들이 되게 많이 이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성폭력으로 서로 고발하고 이런 일들이 학교 현장에서 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와 허락, 그쵸? 이 스킨십을 동의와 허락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너희들은 이미 여자는 생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중학생이면 생리하잖아요. 그리고 남자들도 몸에서 이제 정자가 생성이 당연히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희가 성적인 행동을 했을 때는 단 한 번의 성관계라도 임신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성행동을 했을 때 생명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알려줘야 되는 거고 스킨십을 동의와 허락의 개념이기보다는 생명과 책임의 관점으로 아이들에게 멘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이렇게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학교에 가서 이렇게 교육을 했을 때 애들이 되게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본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가치관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준다면 아이들이 좀 무분별한 성행동으로 일어난 사건, 사고에 대한 피해를 서로가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좀 기대를 가져봅니다. 성에 대해서 질문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답변해야 될까? 성이라는 게 꼭 야한 건가? 그렇지 않죠. 그쵸? 그 성이라는 것은 몸에 대해서만 가르쳐 주는 건가?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죠. 아이들은 이런 질문도 많이 해요. 생리 중에도 임신이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하죠. 네. 그래서 여성의 배란기라는 거는요, 임신의 확률이 높을 뿐이에요. 그래서 초경에서 폐경 그 모든 신간이 가임기거든요. 임신 가능하고요. 이거는 여학생들이 되게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피임약을 3일 먹었는데 임신됐어요. 당연히 3일 먹었으니까 임신됐죠.
약사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피임약이 한 판이 21알이잖아요. 그 하나를 거의 같은 시간에 먹어야 되는 거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그거 한 판을 다 먹고요. 일주일이 휴식기잖아요. 이 일주일 있다가 8일째 되는 날 다시 약국에 가서 또 한 판을 사야 되거든요. 그 두 번째를 갖다 어느 정도 먹었을 때 성관계를 하면 피임의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며칠 먹었다고 피임되는 거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잘못된 정보예요. 그리고 편의점 말고 콘돔은 어디서 살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라면 그래, 야, 저기 지하철 자판기도 있어. 마트에서도 팔아. 이런 걸 알려주기보다는 콘돔 사는 곳을 왜 알려고 해? 그걸 먼저 저는 물어볼 것 같아요. 어. 왜 알려고 해? 그러면서 왜 콘돔이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저는 좀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진도가 안 나간다.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닌 것 같다. 이런 질문들도 중학교 애들 많이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저의 답변은 그 남자친구가 너를 진짜 존중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애들처럼 너를 함부로 만지지 않는 거야, 라고. 네, 그렇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생식기 삽입만 안 하면 임신해서 안전할 수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제 질외 사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피임이 아니죠. 더 이상.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걸 피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만약에 이런 질문 한다면, 선생님 피임 도구 사용할 수 있으세요? 할 때, 나 사용할 수 있어 라고 답변하는 게 아니죠. 답변은, 왜 선생님한테 그런 걸 물어보지?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특히 남학생이 남자 멘토를 만났을 때는 이런 걸 막 되게 히히덕거리면서 장난처럼만 물어보고, 아, 선생님, 나한테 콘돔 착용하는 거 좀 알려달라, 막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멘토분들이 그걸 알려주는 분들은 아니죠. 그쵸? 그래서 그런 방법을 알려주기보다는, 너희가 지금 콘돔을 사용하고 성적인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P마켓에서는 콘돔을 1부터 10까지 완벽하게, 콘돔도 사실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착용하는 거가. 완벽하게 했을 때 최고의 피임률을 85%라고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학교 남자애들 뭐라고 대답하냐면, 선생님, 그러면 두 개 쓰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콘돔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왜 그걸 알고 싶어 해? 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콘돔만 착용하면 뭐든지 된다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아닌 방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청소년기에 왜 성관계를 하면 안 되냐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쵸? 단 한 번의 성관계라도 임신할 수 있고, 피임이라는 것이 100%는 있을 수가 없고, 그쵸? 그리고 이런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다라고 해서 성관계를 해도 된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춘기의 뇌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이 전두엽이 완벽하게 발달하지 않는 시기죠. 뇌 과학에서는 이미 밝혀졌는데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하는 뇌는 24살에서 25살에 돼야지 완성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는 감정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을 주관하는 이 변형계가 아주 많이 발달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의 시기에 감정의 이 충동이 굉장히 심한데 너희들이 이런 성행동을 하고 나서 나타난 그 결과에 대해서 너희가 사회적으로 책임을 질 수도 없을 뿐더러 그 부분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조금 더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뇌의 과학을 기본으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청소년과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법령이 있거든요. 그중에 청소년 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청소년 기본법 나중에 이제 찾아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은 9살에서 24살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그 나이 전까지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쵸?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사회적인 이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성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하라고 풀어주는 거는 좀 상충하죠.
거기에 대해서도 멘토분들이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이것만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멘토와 멘토의 경계선을 좀 분명히 지키셔야 되는 건데, 뭐, 예쁘다, 멋지다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멘토 멘티가 서로 이성끼리 만났을 때는 뭐 이제 남자 멘토가 여자 멘티에게 아, 너 참 예쁘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순수하게 표현했는데 여학생들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저 남자 선생님이 혹시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착각을 많이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학생들은 훨씬 남학생들보다 좀 발달이 빠르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그 중학교 여자애들은요, 자기 또래 남자애들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들에게 관심이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멋지게 생긴 남자 멘토분이 나에게 나 참 예쁘다 막 했을 때 그 순수함으로 받기보다는 저 멘토 선생님이 나를 혹시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쁘다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그냥 멋지다라는, 예, 남자, 여자 다 그냥 멋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제 여자다. 예를 들어서 여자 멘토와 여자 멘티라면 그때는 이런 오해는 하지 않겠죠. 우리가 여자끼리 뭐 예쁘다라는 표현으로 이게 사실은 성 역할을 무시하는 발언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뭐 예쁘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표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사춘기 이 중학교 청소년 시기의 여학생들의 어떤 특이점을 좀 우리가 감안하고 남자 멘토들이 여자 멘토에게 사용할 땐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내용을 질문한다. 예를 들어 선생님 첫사랑이 언제냐? 선생님 첫사랑과 스킨십을 어디까지 해봤냐? 이런 질문에는 우리가 답변하는 거 아니죠. 그쵸? 그럴 땐 답변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건 선생님의 굉장히 사적인 부분이니까 네가 질문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딱 매짐을 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SNS로 오고 간다라고 했을 때 그 학생의 부모님이 이런 걸 나중에 보게 된다라면 멘토분들을 오해할 수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저는 멘토분들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적인 내용을 그렇게 SNS로 주고받는 건 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SNS로 주고받을 때 시간을 딱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몇 시까지는 우리가 편안하게 SNS로도 내가 대화를 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뭐 8시, 예를 들면 9시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 이후에는 정말 긴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SNS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에서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은 가정폭력 같은 사건이죠. 그쵸? 그 지금 현재 이 학생이 가정폭력의 위험에 처해 있는데 마땅히 연락을 취할 수가 없어서 멘토분에게 딱 생각난 사람이 지금 멘토분인 거예요. 그랬을 때 멘토분에게 이걸 알릴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빨리 학교 선생님께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게 우리의 역할이거든요. 네. 빨리 학교 선생님에게 연락하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연락을 받았다라고 뭐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든가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어쩔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밤늦게 계속 이렇게 SNS로 주고받는 거는 멘토분들이 오히려 거꾸로 공격을 당할 수가 있어요. 이게 증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유념하셔야 되고요. 오프라인으로 만날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된 장소, 너무 밤늦게면 안 되는 거고,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마세요. 그랬을 때 또 멘티 학생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나를 특별하게 생각해 주신다라고 하면서. 그래서